3강 안티 오디푸스와 페미니즘 정치를 강의를 할게요. 그 앞에 이제 2강에서 좀 청계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 대기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3강은 이 문제를 안티 그 오이디푸스 저작을 좀 중심으로 좀 발췌를 하고,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러한 들레즈의 여성 대기, 그다음에 안티 오이디푸스 이런 것들이 페미니즘 정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좀 이런 것들을 좀 탐색하는 거를 이 강의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뭐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이렇게 그 강의를 하는 가장 큰 목표들은 들레지안들이 페미니즘 논의와 좀 친밀했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커요. 그 어떤 정체성을 소유한 사람들만의 정치거나 그런 아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서서는 청계고원을 좀 얘기했다면 이번에 안티오 오디푸스의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1강에서 제가 이렇게 제목이 되기 신체 섹슈얼리티였는데, 이 바로 섹슈얼리티의 문제? 이걸 좀 다른 말로는 이제 욕망의 문제? 이 욕망의 문제와 관련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들레즈와 페미니즘을 교차시켜서 어떤 새로운 페미니즘 정치들, 그다음에 그 근대적인 대문자 인간을 넘어서 새로운 존재 방식을 이렇게 우리가 구축하려고 했었을 때 그 역량을 우리가 어디서 삼아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분명히 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그 그램 분자적인 그런 경계들을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해서 분자들의 운동들, 입자들의 운동들을 이렇게 추출한다라고 했었을 때, 입자들의 운동을 추출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입자들의 운동이 바로 이제 욕망의 문제일 텐데, 여기에서 어 물론 저는 3강에서 그 얘기를 강하게 할 생각은 없어요. 들레즈와 과타리가 함께 전 대적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적하고 있는 그 사상가라고 해야 될까요? 철학자라고 해야 될까요? 락강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락강에 대한 그 들레즈 과타리의 비판들이 이제 제가 좀 굉장히 동의하면서 이렇게 수용하고 싶은 페미니즘 논의와도 굉장히 맞닿아 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오이디푸스에 대한 이야기들, 안티오디푸스에서 다루고 있는 그 문제의식들을 조금 짚을 게 필요하다. 특히 또 이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 가족이란 말이 패밀리? 이게 원래 파밀리에라는 말이 원래 노예라는 말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비오스와 어 이코노미의 영역을 나눴을 때, 이것도 이제 좀 고대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는 가족관념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근대에서 물려받은 혹은 근대와 함께 더불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가족 개념하고도 큰 차이가 있죠. 왜냐면 성인 남성이 비오스에 속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아직 덜 자란, 이후엔 자유인이 되겠지만 아직은 자유롭지 않은 존재인 그 남성 소년이라고 알죠. 어린 남자들, 그다음에 여자들, 다 큰 성인 여자, 혹은 그다음에 거기에 집에 소속되어 있는 노예들, 네, 집짐승들 모두 다 이코노미 영역에 속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오디푸스의 문제들, 이제 이런 얘기들 할 때 들레이즈가 그 안티오디푸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어쨌든 사적 가족의 안에서 이게 인간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그 안에서 욕망이라는 것들이 이 가족 안에서 주조되는 것처럼 보이고, 당연히 그건 되게 중요한 장치이지만 그게 단순히 사적인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되게 이상한 해결책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우선은
좀 발췌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안티오디푸스의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있죠. 무의식은 인물들을 모른다. 부분 대상이라고 이제 얘기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 프로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좀 아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이 프로이드, 그다음에 멜라니 클라인의 어쨌든 발견들을 얘기하는 동시에 비판하는 논지들을 안티오디푸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욕망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욕망하면은 어떤 한 그 완성된 그 성인의 욕망처럼 욕망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완성된 성인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의도와 일치된 의미에서 욕망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의도를 불타오르게 하는 그 불쏘시개 같은 걸로 욕망을 보통 이해하는데 실제 욕망이 작동하는 어쨌든 수준을 생각해 봤을 때 아주 인간이 딱 그 태어난 순간 태어나면서 자라나는 굉장히 어린 시절 우리가 뭐 영아기, 유아기 그 시절부터 우리가 욕망의 문제들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이 욕망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직 우리 자신의 신체를 통일적으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이냐 이제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이 몸이 내 몸인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일 때부터 욕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 아이를 키워보거나 아이들을 잘 관찰해보면 이해해볼 수 있어요. 아이가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어린 고양이들이 노는 걸 보면 전 물론 고양이를 반려하진 않지만 자기 꼬리가 자기 꼬리인지 모르고 놀잖아요. 그래서 애들 보면요. 갓난아기 때 유연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엄지발가락을 빨기도 해요. 손 빠는 거랑 엄지발가락 빠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아 되게 유연하구나.' 이렇게 해야지만 모든 빨 것들이 다 같은 거야. 손가락 빠는 거 그다음에 엄마 뭐 그 뭐야 젖꼭지를 빠는 거 아니면은 뭐 이런 뭐야 이렇게 뭐야 젖병의 끝을 빠는 거 발가락을 빠는 거 빤다라는 점이 다 똑같아요 사실. 그 차이를 몰라요. 그래서 뭐냐면은 내 발가락인지 내 손 이 뭐야 그 반려해 주거나 돌보는 사람의 손가락인지 아니면은 뭐예요 뭐 이런 것인지 뭐 차이를 못 느껴요 그냥 빤다라는 것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내 몸이 이게 내 몸의 어느 형태인지 이걸 잘 이렇게 다 알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는 우리가 감각이 발달해야지 내 몸에 뭐냐면은 이 경계라는 것도 분명해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너무 우리가 진짜로 면밀히 검토해 보면 알아요. 왜냐면 손 같은 경우에 보면 저는 이렇게 종이에 잘 베어요. 근데 이런 데 베이면 너무 아픈 거야 하루 종일.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좀 샤워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베었는데 몰랐더라고요. 둔감한 거죠. 그러니까 감각의 이 그 신경 그 뭐 선들이 예민하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분포도가 다르잖아요. 분포가 만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뭐냐면은 그 살면서 필요한데 대이면 안 되니까 이런 데는 그냥 많이 분포가 되고 그러지 않은 데는 분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프지도 않죠. 뭐 예를 들면 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폐암 같은 경우에 되게 무섭다고 하는 이유가 아프지도 않아서 그렇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자기의 어떤 신체들에 대해서 감각이 다 그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감각이 유독 이렇게 몰려 있는 곳이 있죠. 주로 우리가 뭐냐면 점막 있는 곳에. 근데 들레즈와 가타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대상은 주로 그게 점막들 감각이 모여 있는 곳이고 감각이 모여 있다라는 건 인간 생존에 되게 필수적인 곳이죠. 먹고 싸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곳. 그쵸.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 대상들이 하나의 인물은 아닌 거고 그게 또 뭐냐면 우리가 뭐 여기에 뭐가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구강기 그러면 뭐 어머니랑 관련이 있고 뭐 어디는 뭐 관련이 있고 이런 가족들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는 아주 어릴 적부터 온통 욕망적인 삶을 산대요. 그럼 사실 아이였을 시절의 그 욕망이라는 것들은 어떤 아주 생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목적이라든지 어떤 결핍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욕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욕망을 하는 것 자체가 생존한다라는 거랑 같은 거죠, 사실. 그 욕망한다라는 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쨌든 그 추상적인 어떤 목적을 향하는 결핍된 욕망이 아니라 그냥 니즈와도 유사한 그런 욕망이겠죠. 어. 그래서 드레스와 그 가타리는 이 욕망을 어쨌든 가족 관계 삼각형 그쵸? 극장이라고도 얘기하는 가족 로맨스 극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게 주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욕망의 대상들 및 욕망의 기회들이 온통 비가족적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 안에서 그 아이가 삶을 체험하고 산다는 게 뭔지 이렇게 자문하는 건 어 뭐 비가족적 관계 안에서이다. 근데 문제는 아이의 삶은 오디푸스 틀 속에 구겨 놓고 그 가족 관계들을 어린 시절의 보편적 매개로 만들면 인간이란 모두 그렇지. 그러니까 뭐 고아여도 고아야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부모와 유사한 사람들을 부모로 상정하고 어 뭐 예를 들면 고아원의 아버지 뭐 어머니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갈망하는 이런 방식으로 항상 만들죠. 그쵸?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안티오디푸스의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은 "무의식은 고아다."란 말이에요. "나는 엄마 아빠 것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고아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의식화시키고 이러면서 어 그 욕망이라는 것들을 이 가족의 제도 안에서 재편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만 가도록 뭐냐면 그 길들을 터 주는 거죠. 그 안에서만 작동되도록.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억압하고. 음.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건 이제 정신분석은 광기를 부모 콤플렉스 하자 집어넣고 특히 이제 죄책감의 고백. 이게 왜 죄책감의 고백이라고 얘기하냐. 오디푸스가 가장 이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 같아요. 법이기 때문에 그게. 법. 법의 문제. 제가 한문 잘 못 쓰지만 법이란 말 한번 써 보고 싶네요. 맞나요? 아 잘 안 써지는데? 포기할까 봐요. 안 쓸래. 법이라고 써야겠어 그냥 법. 근데 법이 왜 법이냐. 왜 그 얘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 법을 알고 나서 그게 죄인지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게 뭐냐면 "법을 알고 나서 죄를 알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되게 이상하잖아요, 가족은. 항상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하고는 근친상가 안 돼. 사랑하지만 이건 안 돼라고 가르쳐요. 금기해. 어떻게 왜냐면 그렇게 금기가 있어야지만 가족 관계가 성립되죠.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그다음 자식의 역할. 그럼 법이 있어야지 사실 죄가 있는 거지. 그쵸? 어. 그러니까 근데 되게 "그럼 왜 죄책감을 갖냐?"라고 했을 때 사랑하지만 할 수 없어. 그리고 욕망하지만 더 욕망하면 안 돼. 그쵸? 그다음에 뭐냐면은 어 그 안에서 그 유사한 어쨌든 법의 체계들을 계속 이렇게 세상에서 가르치죠. 근데 뭐냐면은 예전에는 모든 것들이 가능했는데 법을 통과하는 순간 뭐냐면 음 이게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오디푸스를 이제 상징계에 속한 걸로 아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점이 그 들레즈가 안티오디푸스를 얘기하는 것과 페미니즘의 논의들이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페미니스트들이 이게 굉장히 많지만 주로 이제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이 락강을 되게 많이 공격을 해요. 주로 뭐냐면 음 오이디푸스의 법 특히 상징계의 법은 결국 말하면은 어 그 제가 뭐 락강을 뭐 되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 법이 비동사 언어를 획득하는 과정이잖아요. 언어적 존재가 되는 게 오디푸스 법의 특징이라고 보통은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언어적 존재가 된다라는 거는 아버지의 법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법을 따른다라는 거는 그전에 어머니와 되게 긴밀한 관련을 가졌던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어머니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그 단계를 상상계의 단계라고 보통은 얘기를 해요. 그럼 상상계의 단계에서 상징계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맺었던 그 관계들을 이렇게 뭐냐면은 밀어내야 돼. 그래서 어머니와 맺었던 관계들을 주체가 아닌 그러니까 주체의 경계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크리스탈 바시로 얘기하자면 주체의 경계 밖으로 이렇게 몰아내요. 그걸 아브제스용이라고 비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주체가 되고 언어적인 존재가 되고 이런 것들은 오디푸스의 법을 통과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게 이제 락강의 이야기들이고 그 안에서 이 법이라는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냐면 결국은 뭐야? 언어적 존재가 되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건 굉장히 자기를 돌봐주고 어찌 보면은 또 이 상상계의 또 기능들 중에 하나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아이들 유아나 영아의 경우에는 자기의 몸이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 뭐 엄마를 때리거나 막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애가 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몸인지 엄마 몸인지 구별이 안 돼서 때리는 경우도 뭐 졸린데 그냥 애가 막 졸려. 그러면은 잠을 깨려고 하는데 엄마를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내 몸인지 엄마 몸인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동일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 엄마 몸이. 그리고 그 몸들의 차이들을 이렇게 알아가는 어쨌든 단계들이 상상계 안에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 법의 질서에 딱 속하게 되는 순간 그렇게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은 존재를 그러니까 여자같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딱 벗어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남겠어요? 죄책감이 남겠지. 내가 너무나 가까운 존재를 법 아버지와 같은 그런 주체가 되게 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뭐야? 나는 그냥 원래 죄인이 되는 거지. 그 뭐야? 죄책감. 혹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비슷하게 가지고 와서 좀 바꾸는 사람들이 버틀러 같은 사람들이죠. 멜랑콜리 주체. 그쵸. 젠더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언제나 멜랑콜리한 주체를 성립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 그쵸. 근데 그런 점에서 들레즈와 가타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럼 오디푸스 법을 왜 이렇게 보편적인 것으로 만드냐. 오히려 그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 사실은 뭐야? 욕망이라는 것은 고아이고 무의식이고 그런 거 없는데 마치 오디푸스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무조건 오디푸스 법을 통과해야 되지만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하느나 언제든 인간은 뭐야?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근데 분명히 당연히 오디푸스 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오디푸스 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인간이 못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완성이 되고. 어. 거의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이게 되게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똑같이 비판하는 점이다. 이제 이걸 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형벌의 모습들에서 어, 그 다시 찾아내는 한 정신분석은 혁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19세기에 정신의학이 시작했던 일을 완성하고 있다. 왜? 결국은 치료와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하지만 이제 들레즈 가타리가 안티오디푸스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건 분열 분석이죠. 이거는 무의식을 탈오디푸스화해서 진정한 문제들에 도달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디푸스 법은 벗어날 수 없다.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변이하거나 그거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유와 탈오디푸스 하겠다는 사유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탈오디푸스화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는 그 동시대 그 사상 안에서 이 점이 큰 경계를 가른다고 생각해요. 이 오디푸스 법이라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패러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탈오디푸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탈오디푸스화 하지 않고 오디푸스를 패러디하거나 이러면 멜랑콜리가 들어오거나 우울증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 그리고 아니면 애도. 우울증이 있으면은 우울한 주체가 뭐예요? 애도를 하겠지. 왜? 자기가 버린 존재들에 대해서. 왜? 그러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니까. 버렸는데 모르겠어 하면 인간도 아니잖아요. 인간도 아닌 저런 쓰레기가 될 수는 없으니까 애도를 계속 하겠지. 근데 그러면은 그건 되게 좋은 모럴리티가 있는 사람처럼 되겠지만 힘 빠지는 거죠. 왜? 계속 애도하다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펌이라고 얘기하는 긍정이라는 얘기들이 없는 거고 기쁨, 조의 이런 말이 없는 거죠. 사실 그것들이 사실은 전 동시대 철학에서 굉장히 뭐냐면 논쟁적이라고 생각해요. 뭐 하나 더 얘기하면 버틀러 같은 사람들은 그 점을 사실 비판하죠. 어떻게 계속 조의만 얘기하냐. 애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 특히나 그 얘기들을 뭐 앞뒤 없이 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스피노자를 좀 비판하면서 좀 시작을 하거든요. 버틀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들이 저는 좀 그
이 안티오디푸스의 문제에 우리가 착목해야 될 이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좀 인용한 부분이 이거죠. 상징계와 상상계 사이의 경계선이 지나갈까? 예를 들면은 상징계로 도달하기 위해서 상상계를 이렇게 딱 벗어 던져야 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주 뚜렷한 경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실제계, 상상계, 상징계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서 각각 다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뭐냐면 참된 본성의 차이는 이 어기의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것이라는 현실적인 요소와 상상계와 상징계로 이루어진 구조적 집합 사이에 있다. 구조화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욕망이라는 기계적인 욕망, 계속 욕망을 생산하는 것이냐, 욕망의 생산이 있냐 아니면 뭐 신화와 변이형들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 이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뭐냐면 마치 이 상징계 상상 사이에 구별이 있고 이 안에서 막 욕망이 계속 이렇게 운동하고 이동하는 것처럼 얘기하죠. 뭐 환희와 은유를 통해서. 그렇죠? 라칸 같은 경우에. 근데 들레즈와 가타리가 보기에 욕망을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 저는 이 부분들을 좀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점 이제 뭐 좀 페미니즘 사상들 뭐 이론들 안에서도 이 오디푸스 법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논의들이 있다는 말씀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또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오디푸스는 가족 안에서 만들어지지 최후의 영토로서 작용하는 정신부서의 치료실 안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족 안에서 만들어지지만 가족에 의해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들. 조금 더 강력한 조금 더 지하에 있는 힘들과 관계가 있다. 거기에는 사회적 생산, 사회적 재생산, 사회적 탄화의 모든 힘이 있다. 그러니까 오디푸스가 가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면 이 가족의 문제만 해결하면 다 되는 것처럼 될 수 있잖아요. 뭐 너희 사이좋게 지내라는 둥 아니면 뭐 가족 제도가 없어 뭐 해체되면 다 모든 게 오디푸스가 사라질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아니면은 뭐 그 가족 제도를 없애기 위한 모든 힘을 쏟으면 끝난 것처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거기 사회적 생산, 사회적 재생산, 사회적 탄압의 모든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안티오디푸스를 보면 그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오는 그렇죠? 그런 유물론의 어쨌든 그 과정들을 계속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종합의 여러 종합들의 단계들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어,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죠. 오디푸스의 코드의 극한 내에서 성욕에 대항하는 흐름들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사전에 해방의 모든 전망을 헛되게 만드는 가족주의 및 자유행위라는 형식의 동기를 계속 성욕에 죄송합니다. 강요하면서 성욕을 해방한다고 주장하고 성욕을 위해 대상, 목표, 원천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섹슈얼리티 해방 이렇게 얘기하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섹슈얼리티 해방, 성해방. 특히 또 페미니스트들한테 주로 페미니스트는 그런 가족제도 다 싫어하니까 성해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오래된 부르주아의 습속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유부남인 나와 왜 관계를 못 맺겠다고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페미니스트들 성해방이라면서. 그래서 모든 가족제도나 그런 습속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그렇지 않나? 페미니스트라는 건 자유분방한 사람 아니냐. 그런 얘기들 굉장히 문제적이죠. 저는 비슷한 얘기 들레즈 가타리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저 성욕을 해박한 거라 가족 제도를 해체한다. 이제 이런 문제만을 갖고는 될 수 없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들레즈와 가타리가 현명한 것 같아요. 오디푸스를 반복할 수 있는 계속 오디푸스 법 이 삼각형 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욕망이라는 것들이 욕망이라는 게 언어를 모른다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욕망이라는 게. 욕망의 언어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는 욕망이라는 거는 계속 기계적 생산처럼 이렇게 생산하는 것이고 뭐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그 언어가 상정하는 구조가 상정하는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닌 거지 사실.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죠? 그 얘기들 또 성욕의 해방이란 말 해방도 그렇잖아요. 해방의 담론 해방이란 말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해방은 뭐야? 뭐가 억압됐다는 거잖아요. 억압이 되어 있다. 억압으로부터 해방 이런 담론이잖아요. 이것도 되게 디알렉틱한 담론이죠. 사실 성욕은 억압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섹슈얼리티를 생산의 문제로 이해할 것인가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해방 담론 이런 걸 너무 좋아하고 막 해방만 되면 막 다 자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보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 이제 문제적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 얘기 안 해서 그럼 안티오디푸스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여러분도 당연히 이제 얘기될 수 있는 건 그런 거겠죠. 뭐 가족을 해체하거나 뭐 아니면 성욕을 해방하는 담론. 이게 아니라 들레즈와 가타르는 여성 되기의 문제들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성 되기. 이 오디푸스 법을 법 밖으로 나가는 방법. 탈오디푸스화하는 법. 탈오디푸스화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여성 되기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좀 여러분이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탈오디푸스화하는 방식으로의 여성 되기의 문제를 들레즈와 가타르가 얘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욕망 기계에서 섹슈얼리티는 오디푸스의 대용물로서 기계와 여성이라는 상상적 쌍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기계와 여성을 되게 연결을 많이 시켜서 20세기 초의 영화들 뭐 보고 있으면 왜 그럴까? 기계도 인간의 뭐예요? 그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고 인간이 이제 조작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존재인 것처럼 그 여성도 비슷하게 그렇죠? My Fair Lady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죠. 그러니까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딸,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머니 없이 태어난 딸,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어머니 없이 태어난 딸, 비오디푸스적 여성의 현실적 생산이라는 생산으로서 욕망과 기회는 상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앞서 이 강에서 제가 여성대기만 얘기를 하고 사실 여성대기가 소녀대기와 분자적 여성성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필 이제 소녀대기 왜 소녀대기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의미의 논리에서 루이스 캐롤의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 얘기하면서 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그런 소녀들 혹은 막 요새 보면 소녀 전사들이 많잖아요. 그 일본 망가를 보고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소녀가 아닌 것 같지만 소녀야. 아무튼 그렇지만 그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페미니즘하고 굉장히 이제 접목점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오디푸스 체계들을 보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오디푸스에서 되게 중요한 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뭐 영어권에서도 애들은 성이 없잖아요. 유럽 어족에서는 남성, 여성 성이 있고 모든 사물에도 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애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디푸스 이전 시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은 오디푸스 이전기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정신분석 할 때. 정신분석을 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오디푸스 이전기도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근데 그럴 때 그 뭐 프로이드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때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사실 자기에 대해서. 자기 신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형태학이 정확히 잡혀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오디푸스 기가 왔을 때 아버지가 되게 권력이 있는 존재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딱 봤더니 어머니는 권력이 없는데 그 이유가 엄마는 페니스가 없는 존재인 거야. 근데 뭐 그 이유들에 대한 여러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남아가 내가 아빠 말을 안 들면 엄마처럼 될 수 있겠다. 성기가 없을 수 있겠다. 그래서 막 거세공포? 거세공포라는 것들이 이제 처벌될 수 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소녀라고 하죠. 소녀는 아 나는 저게 없네. 페니스 엠비. 이제 이런 식으로 오디푸스 체계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오디푸스 드라마의 주인공은 소년이에요. 소년의 몸, 소년의 신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소년은 페니스가 없는 존재예요.
소녀는. 소녀는 페니스가 있고 소녀는 그냥 고추 없으면 소녀야 그냥. 그러면 신체가 여기 오디푸스 체계 안에서의 주인공은 소년이에요. 소년. 그 소년을 중심으로 삼아서 언제나 소년을 MB하고 페니스를 MB하고 소년은 뭐냐면 아버지와의 그런 대적 관계. 하지만 뭐야? 아버지처럼 되기 위해서 거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돼야 돼.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해야 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뭐냐면 좋아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증오하지 사실은. 굉장히 왜냐면은 아주 어린 아이들의 첫사랑은 다 엄마라고 얘기하거든요. 프로이드 안에서 이제 프로이드 말이 많냐 떠나서. 근데 그 엄마가 뭐냐면 아빠 거야. 그럼 뭐예요? 아빠에 대해 증오가 있는 거지 사실은. 증오와 뭐냐면은 되고 싶은 워너비.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뭐냐면은 고추 안 잘리려면 아버지처럼 돼야 되니까 언어 체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그런 되게 복잡한 심리 드라마의 주인공이 남성이에요 사실. 소년. 그러면 소년의 신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쵸? 근데 소녀되기 안에서 이게 제가 이 강에서 좀 그 페미니스트리 여성되기들을 특히나 이제 선택하는가, 왜 여성되기에 대해서 상목하는가에 대해 설명을 좀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좀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어, 그, 결국은 뭐냐면은 들레즈와 가타리가 여성되기를 할 때 그 되기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새로운 신체 생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어. 근데 새로운 신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그 섹슈얼리티들의 그 역량들이라는 것들을 뭐예요? 기존의 체계 안에서 붙들려 있는 욕망들을 뭐냐면 생산하는 욕망들로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신체를 생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점들이 그 들레즈와 가타리가 만들어낸 그 여성대기라는 개념 안에서 차용한 점들, 주목하는 점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그 왜 그렇게 들레즈와 가타를 읽을 수 있냐 이런 거지. 그 이유는 뭐냐 안티 오디푸스에서 지금 이런 구절들 있잖아요. 비 오디푸스 여성 현실적 생산의 욕망이게 그다음에 소녀 되기라는 말인데 그럼 뭐냐면은 소녀는 또 여기서 제가 인용을 좀 그 지난 시간에 안 보여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녀는 신체를 빼앗겼다고 얘기해요. 소녀는 신체를 빼앗겼다. 소녀는 신체를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소녀는. 언제나 소녀는 페니스를 가졌고 소녀는 페니스가 없는 존재로서 이렇게 그 신체들이 이렇게 그려질 뿐이지. 그러니까 소녀가 내 몸이 어떻지? 난 페니스가 없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자기의 신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녀의 신체는 빼앗겨 있다라고 얘기하죠. 비슷한 얘기로 들레즈와 가타리가 되기 얘기할 때 아이 되기도 얘기하거든요. 아이 되기. 근데 뭐 아이 되기도 뭐냐 어른의 되게 축소품으로 아이를 보통 이해하잖아요. 아니면 미성숙한 존재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사실은 얘기해 본 적이 없죠. 어른의 반대항이었지 어른이 아닌 존재. 미성년이란 말 그대로. 소녀도 말만 소녀지 비소년이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소녀는 신체를 빼앗겼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대기는 소녀대기이고 소녀의 잃어버린 신체를 찾는 문제, 손을 잃어버린 신체들을 생산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들레저 가타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페미니스트들이 주목하는 면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소녀라는 존재는 오디푸스 체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디푸스 체계 안에다 들어왔을 때 여기 오디푸스 체계 안에 들어온 소녀는 소년의 반대항으로서의 소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니스 없는 존재. 근데 사실은 뭐냐면은 이 소녀의 신체라는 게 원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뭐야? 포섭이 되지 않은 채로 밖에 있겠죠. 탈 오디푸스의 체계에도 그냥 얼추라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지, 사실. 현행화되어, 소위 말해서 오디푸스 체계 안에 현행화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있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페미니즘이 들레즈와 가타리가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들을 높이 평가한 거죠. 그래서 그걸 얘기해 뭐냐면 여성 어머니 없이 태어난 딸. 그래서 그런 걸부터 욕망과 기계라는 상속 그다음에 아까 몰적인 여성들도 분자적 여성 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물적 여성은 뭐예요? 그런 소녀가 페니스가 없는 존재로서의 소녀가 뭐예요? 에밀의 짝꿍으로서 소피로 자라나는
남성의 타자로서 여성으로 자라는 방식으로 몰적 여성으로 자라나요. 근데 그것들이 갖고 있는 어쨌든 의미들도 있겠죠. 왜? 시민이 되기도 하고. 어. 그의 부인이 되면 시민이 되겠죠. 여성의 올해 역할이고 그 안에서 뭐 노예처럼 뭐 이렇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그 여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 롤도 있고 그 안에서 여성으로 이렇게 회집하고 호명될 수 있는 뭐 해부학적인 특징이라든지 여성 해왔던 역할들 이런 걸로 얘기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뭐냐면은 결국 뭐냐면 가부장제를 대립 보충하는 체계로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사실은.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페미니즘의 어쨌든 페미니즘 운동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뭐 크게 제2물결, 제2물결 뭐 이런 식으로 1물결, 2물결에서 대중운동의 고양기에 따라서 보통은 이제 쉽게 이렇게 좀 분류를 해요. 근데 첫 번째 얘기는 뭐냐 여자도 인간이다 였잖아요. 여자도 인간이다. 우리에게 휴먼 라이트를 다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였죠. 여자들이 시민권이 없으니까. 애만 낳고 끝내고 가족제도 안 해서 왜냐면 사실 그랬잖아요. 상속권들도 없었잖아요, 여자들이. 그리고 뭐냐면은 법적 대리인들도 결혼하는 순간 남편이 그 뭐야 그 부인의 법적 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성립이 안 되죠. 피고인이자 가해자가 피해자의 대리인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상속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속권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아버지가 딸만 내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자기 상속을 해줄 수 있을까를 모색한 소설 뭐예요? 오만과 평검 같은 소설들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랑 제일 가까운 친척, 자기 상속을 물려받은 제일 가까운 친척하고 자기 딸을 결혼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럽 애들이 아직 뭐 지금이야 그런 게 없어졌지만 오랫동안 뭐냐면은 친척들끼리 결혼할 수 있었잖아요. 친척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 상속권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가부장이 딸한테 직접 상속을 못 하기 때문에. 프랑스만 해도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뒤에 여자들이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여자도 인간이다, 시민권을 다고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여자가 인가? 그러면 뭐 여자는 사실 남자와 다른데? 그리고 남자들이 얘기하는 방식으로 남자들이 얘기해 주는 여자들이 이런 존재, 이런 존재, 이런 얘기할 때 여자들이 스스로의 목소리가 있었을까? 여자가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때쯤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들레즈와 가타리가 얘기하고 있는 안티오디푸스의 상황들의 이야기들, 소위 제2물결, 페미니즘 제2물결, 여자가 남자와 다르다. 다르다. 근데 여기 다르다라고 얘기했을 때 주로 오직 그 디알렉틱한 방식으로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남성의 안티테제로서. 근데 들레즈와 가타리의 차이는 존재론적 차이잖아요. 그 차이라는 거는 동일성에 반대한 게 아니고 존재론적 차이고 그 존재론적 차이는 그 차이가 지속이라고 했었을 때 그들의 지속들을 만들어낸 물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 물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존재론적 차이로서의 어쨌든 성차의 다름을 지닌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레즈와 가타리의 논의들에서 충분히 이게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 논의들을 굉장히 격렬하게 가져온 사람들이 있어요. 로지 브라이어티고 사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뭐 모르겠어요. 들레즈 가타리 캠프에서 얘기하면 좋긴 얘기지만 이 들레즈와 가타리가 이제 이런 책을 썼을 때 즈음에 사실 프랑스 페미니스트들 중에 그 루이스 이리가레, 앨런 식스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 같은 얘기를 하고 이미 사실은 락강하고 크게 싸웠죠. 루이스 이리가레는 추출됐잖아요. 락강 학파에서 이 박사학위 논문 가지고 갔다가 막 다 추출당하고 다 아예 그냥 거의 뭐냐면 그 락강 학파들이 똘똘 뭉쳐서 이리가레 있을 틈을 주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제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락강의 논의가 미국으로 많이 수용됐죠, 영미. 그러니까 영미의 락강주의 페미니스트들도 이리가레이를 굉장히 욕하고 철저하게 본질주의자라고 이리가레이 얘기하는 왜냐면 이리가레이가 그런 개념을 얘기해요. 타자의 타자. 여성은 타자의 타자다. 타자의 타자. 왜? 여기서 타자는 남성의 반대항으로 타자예요. 그쵸? 근데 그 타자라고 하는 그 책의 밖에 있는 존재. 타자의 타자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소녀지 사실. 그리고 사실은 그 물질적 실체성을 지닌 그쵸 존재론적 차이를 지닌 그런 존재. 근데 들레즈와 가타리의 얘기 이제 이 안티 오디푸스의 체계가 얘기하는 거 타이 오디푸스하고 거기서는 뭐야?
거기 안에서의 섹슈얼리티. 그쵸? 뭐 야 뭐 그 섹슈얼리티들 소녀의 신체 잃어버린 소녀의 신체를 되찾다라고 하면은 그럼 결국 뭐냐면 여성으로 존재하는 존재론적 차이로서 여성의 주체화라는 것들이 이 가부장제 체계 안에서 이것들을 뭐 변이한다든지 패러디하고 모방하는 그런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냐면 다른 체계들을 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여성 되기, 여성 생성, 여성의 생성에 뭐냐면 역량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쵸? 그런 점에서 이 안티 오디푸스가 페미니즘 정치와 굉장히 긴밀한 관련을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건 저의 약간 한탄이에요. 왜냐면 그 페미니즘이 사실 이제 영미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굉장히 그 운동이 많이 발전을 해 왔잖아요. 그럴 때는 뭐냐 권리 담론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페미니스트들이 그 많이 이렇게 수용하지 않은 이론이 두 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하나가 수용된 게 푸코인데 그러니까 푸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체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교육 권력에 의해서 신체가 이제 주조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페미니스트들이 나중에 가져가고 여성 대상화의 문제, 신체 대상화의 문제를 갖고 이제 푸코를 들여오긴 하는데 푸코도 상당히 사실은 수용이 잘 안 됐어요. 영미 페미니스트들한테. 근데 진짜 수용이 안 된 게 들레즈 까타리 이런. 인기가 진짜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별 관심이 없으실 수 있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 페미니스트여서 들레즈를 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사실 저는 들레즈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 페미니스트가 된 케이스예요, 제가. 진짜로. 이건 제가 여러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밝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 점에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건 이거예요. 오디푸스 법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방식으로 패러디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혹은 근대적인 습속들을 계속 뭐냐면은 해체한다는 명목하에 그것 해체한다는 명목하에 그 해체를 해야 될 전제들을 계속 끌고 가는 해체하면서 계속 그 전제들을 끌고 가는 방식들로 소위 포스트 모던하거나 그 동시대의 논의들을 끌고 가는 것들에 대한 좀 한계의 인식이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방식으로도 페미니즘 안에서도 비슷한 생각들을 저는 좀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는 이론들은 아니에요. 페미니즘 안에서. 근데 이 이론들을 크게 좀 제기한 사람이 로지 브라이트예요. 로지 브라이트가 유목적 주체라는 논의를 통해서 루스 이리가라의 논의들을 타자로서의 타자의 여성 근데 그걸 이제 주로 이제 루스 이리가라의 두 입술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여성의 성기인 걸로 이렇게 환원될 수 있는 식의 얘기들로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들레즈와 가타리가 얘기하는 생산하는 욕망 그거 관련되어 있다. 사실 타자의 타자가. 그걸 연결시킴으로써 존재론적 차이를 지닌 여성 주체, 그다음에 물질적 체현체로서의 성차 개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다음에 물질적 체현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 체현의 문제나 성차의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한 몸적 기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들. 그리고 몸적 기억들의 문제를 뭐 이거는 이제 브라이어티가 굉장히 논의를 하게 하질 않아서 뭐 제가 다 그가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기는 어렵고 이제 이건 좀 제 이후에 좀 작업에 관심인데 일종의 니체식으로 얘기하면 영혼회귀 혹은 차이와 반복의 문제로 여성 여성의 체현된 물질성들을 긍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여성 주체의 창안들의 가능성들을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노마딕 서브젝트 이런 얘기들을 하는 뭐 그런 의미 다 정도만 제가 좀 스케치를 드릴게요. 어쨌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될 경우에 이거 마찬가지로 들레즈와 가타리가 특히 들레즈가 이제 저는 얘기한 차이 개념의 오해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사실 이 캠프에서 다 흥미로워요. 선생님들 강의하시는 거 저는
여기 김재현 선생님 계셔서 얘기한 거 아니고 김재현 선생님이 얘기하는 인간주의적 오독 이거에 저도 관심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물질성을 굉장히 어떤 여성의 어쨌든 그 흔히 이제 여성의 몸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되게 등치시키는 방식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사실. 체현된 여성의 몸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우리 지금 몸이 있잖아. 이 몸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몸 이렇게 생각하게 되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 본질주의를 계속 양산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이리가라이가 그랬듯이. 그러니까 우리 개체화되어 있는 이런 몸들 우리가 다 봤을 때 이 몸이라고 하면은 각각의 몸들의 여자라고 규정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 특징. 그거가 여성 아니냐. 그걸 계속 만들어내자는 거냐. 물질적인 여성을 만들어내자. 이런 식으로 오해가 하기 쉽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얘기들을 그 로지 브레이트가 아니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포스트 모던이라는 포스트 휴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정신신체 이분법이나 아니면 자연문화 이분법들을 이렇게 넘어서는 그 논의들, 특히나 도나 헤러의 뇌파 개념, 회절 개념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논의들을 이렇게 좀 조정을 하긴 하지만 그냥 얼핏 듣기에 그렇게 이해를 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냥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들레즈와 가타리의 여성대기 개념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이유가 이제 뭐냐면 분자적 여성의 의미가 모호하다. 이건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이에요. 아무튼 근데 그전에 이걸 안 봤네요. 그래서 뭐 들레즈와 가타리가 그 오디푸스, 안티오디푸스 이렇게 써요. 여성 해방 운동의 지상 목표는 모성애와 거세에 대한 난잡한 열광이 아니라 비오디푸스적 여성의 기계적 혁명적 구성이 아닐까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여기 동의하는 바. 이게 이제 그 여성되기 이후에 청계공원의 여성되기라는 얘기들로 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되기 이야기에서는 이 안티오디푸스와 연결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랬을 때 그 물질성, 그렇죠? 현행화된 방식이 아닌 그런 물질성들, 혹은 도둑맞은 소녀의 신체, 이제 이런 얘기들하고 관련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되기나 뭐 들레즈의 논의에 대해서 비판이 있어요. 우선은 분자적 여성의 의미가 모호하다. 왜냐면은 이건 페미니즘 논의 안에서 젠더의 문제, 하나는 성차. 이 성차는 뭐냐면 섹스의 문제만 아니라 섹슈얼 디퍼런스라는 문제. 이 개념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런 어쨌든 특수하고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탈각됐고 일종의 다시 이제 뭐냐면은 힘이라고 하는 걸로 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제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수적인 여성들을 그냥 되게 영향을 환원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또 뭐냐면은 그래 여성되기가 뭔 되기에 무슨 뭐 가장 중요하고 뭐 그 뭐 입각점이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실제로 여성의 지닌 역사적이고 인식론적인 특수성, 로케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되게 일반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그 다음에 이제 또 특히나 이제 이거는 좀 그래도 들레즈와 가타리의 어쨌든 논의에 대해서 좀 그래도 환영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 비판이라도 하지만 아닌 사람들은 이제 이거는 좀 페미니즘도 되게 다양한 결들이 있고 다양한 논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여성이 뭐가 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성 권리도 없는데 그렇죠. 여성이 가난하고 뭐 권리도 없고 그러는데 그것도 쟁취하기도 어려운데 근데 저는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들레즈와 가타리는 몰적 여성의 주체성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여성들 그 저기 청계고원에서 그걸 무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건 남성이 쓴 거 아니냐. 여성이 뭘 되길 원하는지 그런 것 자체도 물어보지도 않고서 무슨 여성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기도 하죠. 거친 언어. 근데 뭐 그런 얘기들은 어디나 있으니까. 브라이도티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들레즈 가타리가 일반적 여성 되길 전제하고 있고 또 여성을 은유의 영역에 감금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젠더 위계를 좀 당연시하는 결과도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거는 브라이어티가 이제 들레즈와 가타리의 논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들레지안들 중에서도 여러 논의들이 있지만 어쨌든 성차의 비대칭성을 논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섹슈얼 디퍼런스가
성적 차이라고 얘기할게요. 그 차이 제가 섹스 차이라고 안 했어요. 성적 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들이 뭐냐면은 마치 대칭적이라는 거는 권력 관계의 차이들을 얘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회적 권력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그게 대칭적인 막 서로 아무런 관련을 맺지 않은 채 실제로 성적 차이라는 게 관련을 맺고 있잖아요. 인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간의 뭐 발전이란 말 별론데 과정들 안에서 성적 차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비대칭적이라는 사실들. 그럼 그 안에서는 뭐냐면 젠더가 사회적인 권력이 들어오면서 젠더 구축이 되고 젠더 구축이라는 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전혀 아직 얘기를 못하고 되게 일반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드레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란다 그거는. 저는 드레즈가 할 수 있는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그것까지 하면 드레즈 페미니즘 이론가겠죠. 근데 뭐 비판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비판이 맞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뭐냐면 그 사람은 뭐냐면 비대칭적 성착, 대칭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비슷한 얘기들을 하죠. 두 번째는 이것도 얘기해요. 몰적 남성과 몰적 여성 모두 되기를 실행하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적 남성과 몰적 여성 사이에도 사실 차이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조건의 차이가. 그런 얘기도 좀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너무나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태도가 미리 같다고 전제한다. 아까 얘기했죠. 비대칭 무시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설명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 차이가 뭐하고 이 분자적 역량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되게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계속 이렇게 비판해요. 급진적 전복적일지라도. 그리고 좀 제가 이런 논의들을 이제 들레즈의 이론들이 페미니스트들 안에서 어떻게 수용됐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이유들을 이해하실 텐데, 그 모니크 위티그 같은 사람은 또 들레즈의 이론을 가지고 일반화 시켜버리는 또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일반화된 인간으로서의 여성이란 말이 참 지우죠. 레즈비언이란 말을 쓰죠. 근데 들레즈 이론을 가지고 이 사람이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비판들은 페미니즘의 어떤 이론의 자장 안에서 이런 비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레즈 자체의 이론이라기보다 들레즈의 이론을 가지고 페미니즘 이론 안에서 다른 얘기를 했을 때 들레즈의 이론이 이런 식으로 수용된다는 건 들레즈 안에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 얘기인데 안티예요. 안티 오디블 통해 특히 락강의 정신분석학, 신체의 물질성을 다루지 못함을 비판하고, 특히 신체에서 시작하고 신체에서 새로운 사유를 하는, 그렇죠? 남근 이성 중심주의 전복과 차이의 긍정,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존재론적 차이를 가져왔다. 그 특히나 또 드레이저 전략이 가족 로맨스 근간하는 오디푸스를 전제한 보편 인간을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타자로서 여성이라는 그걸 이렇게 뭐냐면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여성 주체성을 오디푸스 법 바깥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법 안에 법 바깥에서 그 주체화할 수 있는 역량.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얘기. 왜 근데 이렇게 여자들은 왜 페미니스트 이런 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런 얘기예요. 이건 제 얘기를 할게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제가 싱클레어인 줄 알았어요. 데미안 읽으면서. 그 뭐냐면 모든 그 소설의 주인공들이 남성들이잖아요. 소년들. 내가 소년인 줄 알았던 거지, 한마디로. 그럼 여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말도 그래요. 말을 하면 이미 어찌 보면 오염된 말일 수도 있는 거죠. 요새도 한국어도 보면은 막 그렇잖아요. 남성어, 여성어, 우리 한국말 그런 거 없었는데 요새 막 그런 거 가르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도 무슨 표시도 가르고 있는 마당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 안에서 그런 식의 어쨌든 싸움들이 막 되고, 특히나 이제 저쪽에 뭐 유럽이라든지 그런 쪽 안에서는 이미 이렇게 언어의 그 성의 차이가 묻어 있고 젠더의 차이가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밖에서 우리가 말을 못 할까? 우리 목소리 못 낼까? 이런 거, 여성의 목소리, 언어를 어떻게 가질 수 있지? 이런 거. 근데 그런 힘이 없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끼리 뭐 따로 에스페란토처럼 뭐 다른 말을 만들어내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말을 쓰지만 문제는 그 역량을 어떻게 강조할 것이가. 이제 이런 게 페미니스트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도 여성 서사 이런 얘기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고. 근데 이제 왜 그런 걸 고민하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런 걸 고민 한 번도 안 해본 특권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되게 자기도 이중어를 말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목소리와
그러지 않았을 때 자기의 목소리의 차이, 그 안에서 뭐야, 나는 누구인가라는 어떤 분열증적 상황. 근데 재밌는 건 들레자 가타리는 그런 분열증적인 어쨌든 사태들, 인간의 어쨌든 의식 안에서 이런 것들을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오히려 페미니스트들도 아,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다. 그렇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들레자 가타리의 어쨌든 논의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이한 여성들의 체현된 계보적 사회 발생하는 차이들의 맞춤에 비롯된 연결. 그러니까 여자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여자들의 신체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그 신체성이라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각자 그 신체라는 것들이 뭐야 이렇게 겪어내는 그 환경들, 그쵸? 그 연결들이 각기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 역량들이 갖고 있는 차이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 안에서 그 모든 똑같이 단일한 여성 주체가 아니라 복수의 의미의 여성 주체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그 주체가 완결된 주체가 아니라 주체 되기, 생성, 그렇죠? 요런 문제들. 그다음에 여성의 신체나 또 섹슈얼리티에 대해서도 재생산의 복만 의미에서의 어떤 섹슈얼리티가 아닌, 재생산을 뭐 하지 말자, 생식하지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섹슈얼리티를 꼭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귀결하는 문제들, 음, 그런 방식이 아닌 어쨌든 섹슈얼리티에 대한 논의들도 들레즈와 가타리의 논의들 안에서 분명히 있다. 그 점에서 특히나 뭐냐면 가장 높이 평가하는 거는 어쨌든 들레즈와 가타리가 얘기하는 여성대기나 안티오디푸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양한 차이들과 신체 문제에 주목하는 차이의 정치학, 존재론적 차이의 정치학을 얘기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가장 또 좋은 건 동일성의 차이냐 이걸 선택해라가 아니라 선택하라고 하는 건 굉장히 해결주의적인 어쨌든 근대적 정치죠. 그런 방식이 아닌 정치들에 대한 되게 차관점을 준다. 이런 점에서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성대기 개념을 통해서 페미니즘 주체에 굉장히 일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굉장히 들레즈와 근친한 페미니스트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상강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